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 일본식 발음인 카이젠은 지속적 향상이다. 그들 모두 헤스터 레이시 역시 성공신화를 썼던 인물들을 인터뷰하는 동안 그들 모두 이미 놀라운 수준의 전문성에 도달했으면서도 이를 뛰어넘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를 내비쳤다고 했다. 사람은 발전이 있어야 하니까요. 또 어떤 작가는 책이 나올 때마다 이전 책보다 낫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끊임없이 더 잘하고 싶다는 욕구였죠. 레이시가 설명했다. 현실 안주와 정반대인 태도였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심리 상태였어요. 불만으로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 인지심리학자인 안데르스 에릭슨을 찾아갔다. 에릭슨은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는 비결을 줄곧 연구해왔다. 에릭슨은 세계적인 전문가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의 발전 과정을 추적해보면 예외 없이 오랜 세월 점진적으로 기술을 향상시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술이 향상될수록 발전 속도는 느려진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실로 밝혀졌다. 자기 분야에 대해 알아갈수록 하루하루 향상되는 폭은 경미해진다. 독일 음악원의 최우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최고 수준의 전문 기량을 갖추기까지 10년간 약 1만 시간을 연습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만 시간의 법칙과 10년의 법칙이 널리 입소문이 난 이유도 이해가 된다. 에릭슨의 연구로 밝혀진 결정적 사실은 전문가들이 더 오래 연습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연습은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 대부분과 달리 전문가들은 에릭슨이 말하는 의식적인 연습을 수천, 수만 시간 동안 한다. 그렇다면 의식적인 연습, 즉 전문가들의 연습 방법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 전문가들의 연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기술 중에 아주 일부분에 집중한다. 그들은 이미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난도의 과제에 도전한다. 아킬레스건, 즉 문제 해결이 필요한 특정 연주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뒤에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온전히 집중하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인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한다. 물론 그 피드백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 그들은 자신이 잘한 부분보다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틀린 부분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다.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는 즉각적인 피드백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피드백을 받은 다음엔 어떻게 하는가?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다시 반복 또 반복한다.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를 마침내 완벽히 달성할 때까지, 이전에는 고전했던 부분을 나무랄 데 없이 능숙하게 해낼 때까지, 신경 쓰였던 기술 부족이 무의식적인 자신감으로 바뀔 때까지 반복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도전 목표를 놓고 전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하나씩 개선시킨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숙달된 눈부신 기량이 나온다. 벤저민 플랭클린의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글이 좋아졌다고 말한다.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 플랭클린은 제일 좋아했던 잡지 스펙테이터에서 최고로 잘 쓴 글들을 모아두었다고 한다. 그는 그 글들을 메모해가며 읽고 또 읽은 다음에 원문을 서랍에 놓고는 다시 써보았다.
그리고 내가 쓴 글과 원문을 비교해서 잘못 쓴 부분을 찾아내고 정정했다. 테드 영어 공부할 때 안 보고 써보기 방법 시도해보기. 벤자민 플랑클린처럼 블로그에 공부 기록 남기기. 그리고 내가 쓴 글과 원문을 비교해서 잘못 쓴 부분을 찾아내고 정정했다. 플랭클린은 논리적 주장을 펼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글을 읽으면서 메모한 쪽지를 뒤섞고 뜻이 통하도록 순서대로 배열하는 연습을 했다. 이는 사고의 전개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또한 언어 구사력을 높이기 위해 산문을 운문으로, 운문을 산문으로 옮기는 연습도 반복했다. 플랭클린의 말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결실은 없다. 마술사 데이비드 플레인처럼 세계의 기록을 경신하고 싶다면 그의 테드 강연을 찾아보라. 어떤 생리 기능도 통제할 수 있는 그가 강연 마지막 부분에서 감정에 붙박혀 흐느낀다. 저는 마술사로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마술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숨을 참는 일이든 카드를 섞는 일이든 마술은 아주 간단합니다. 연습과 훈련과 흐느낌, 실험을 통해 다시 흐느낌, 고통을 참으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며 마술은 제게 그런 것입니다. 스펠링비 참가 경험이 많은 학생과 그들의 부모, 코치들이 기본적으로 3가지 활동을 추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첫째는 독서와 스크랩을 같은 낱말 게임, 둘째는 다른 사람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푸는 단어 퀴즈, 셋째는 사전에 나오는 새 단어의 암기, 단어장에 적은 철자의 복습, 라틴어나 그리스 어원의 암기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는 연습이었다. 의식적인 연습의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은 3번째 범주뿐이었다. 다른 어떤 종류의 연습보다 의식적인 연습이 결선에서 몇 라운드까지 진출할지를 분명히 예측해줬다. 의식적인 연습이 몹시 힘든 이유는 신체적 스트레스만큼 큰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임을 암시한다. 그래서 집중하게 되고 쉽게 지칩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노동이지요. 지독한 연습의 기쁨과 슬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내가 재직하는 대학의 객원연구원으로 왔다. 칙센트미하이가 보기에 전문가의 특징은 완전한 집중으로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에 이르는 몰입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에릭슨은 의식적인 연습이 몰입처럼 즐겁게 느껴질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연습은 신중하게 계획되는 반면 몰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연습은 현재의 기술보다 어려운 수준의 과제를 습득하라고 요구하지만 몰입은 과제와 기술이 엇비슷할 때 주로 경험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식적인 연습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몰입은 정의 자체가 노력이 필요 없는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지식의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달하는 표지판이 정문 높이 걸려 있었다. 그는 늘 이 말이 틀리다고 생각했다. 배움이 힘들다 해도 그것이 배울 가치가 있고 완벽히 익힐 수 있으며 자신을 표현해주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해준다는 생각에는 배움이 쓰지 않다.
나이, 직업을 불문하고 투지가 강한 성인은 몰입을 경험한 적이 더 많다고 보고했다. 다시 말해서 몰입과 그릿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투지가 강한 사람은 의식적인 연습을 더 많이 하고 몰입도 더 많이 경험한다. 두 가지 이유로 이 결론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본다. 첫째, 의식적인 연습은 행동이지만 몰입은 경험이다. 안데르스 에릭스는 전문가들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그들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둘째, 의식적인 연습을 하는 동안 몰입을 같이 경험할 필요는 없다.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내 관점으로는 힘들지만 의식적인 연습을 하게 만드는 주요 동기는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이다. 의식적인 연습에서 100% 집중하며 현재의 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난도의 과제를 의식적으로 설정한다. 연습을 시작하면서 설정한 이상적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문제 해결의 자세로 실행해야 할 모든 요소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는데 잘못 수행한 부분을 지적한 다수의 피드백을 활용해 수정하고 다시 시도한다. 반면 몰입하는 동안에 지배하는 동기는 완전히 다르다. 몰입 상태는 본질적으로 즐겁다. 다시 말해 의식적인 연습은 준비 과정에서, 몰입은 실제 수행에서 필요하다. 49초면 끝나는 시합을 위해서 지구 둘레에 해당하는 거리를 수영했더라고요. 마지막에 아하 하는 즐거움, 그것 때문에 먼 길을 참고 가는 것입니다. 도전 과제를 능가하는 기술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로 수년간 연습한 결과가 실전에서 이를 달성하는 몰입의 순간으로 이어진다는 견해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너무나도 수월하게 기량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러데키는 이것이 몰입 덕분이라고 하진 않았다. 기록 경신은 제가 쏟은 노력과 현재의 기량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수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연습에 쏟아부은 노력이 대회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부터 나는 다양한 분야에 투지가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코치에게 의식적인 연습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묻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할 때 좌절감과 불편함, 심지어 고통을 느끼는 마사 그레이엄의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일부는 의식적인 연습이 먼 훗날 뿐만 아니라 연습하는 순간에도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투지가 강한 아이들은 의식적인 연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러는 동안 자신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경험하면서 힘든 노력을 즐기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고통까지 사랑하도록 학습된다는 설명이다. 또 한 가지는 투지가 강한 아이들이 원래 힘든 노력을 즐기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게 됐을 가능성이다. 도전을 즐기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추측하건대 의식적인 연습도 매우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몰입이 주는 만족감과는 다르다. 즉 다른 종류의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본다. 하나는 발전하고 있다는 흥분이고 다른 하나는 최상의 기량을 발휘해냈다는 황홀감이다. 의식적인 연습을 100% 활용하는 법. 어떻게 하면 의식적인 연습에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고 힘들게 연습한 사람만이 누릴 자격이 있는 몰입 상태를 더 경험할 수 있는가? 첫째, 과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의식적인 연습의 기본 요건들은 특별한 게 없다. 명료하게 진술된 도전적 목표, 완벽한 집중과 노력, 즉각적이고 유용한 피드백, 반성과 개선을 동반한 반복.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갖춘 연습을 몇 시간이나 할까? 아마 의식적인 연습을 전혀 하지 않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기술보다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과학적 연습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연습의 질과 실력 향상에 따른 만족감이 모두 급등했다. 그리고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애초에 재능과 상관없이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실력을 길렀다고 설명했다. 힘들이지 않고 기량을 내뿜는 것처럼 보이는 유튜브의 많은 영상 뒤에는 녹화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몇 시간이고 도전하고 실수를 거듭하며 노력한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학생들이 아직 능력이 미치지 않는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목표를 달성할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전문가들이 연습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줬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켰다. 의식적인 연습을 배운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겠느냐는 질문에 약점에 집중하라. 100% 집중하라는 충고를 더 많이 했다. 따라서 의식적인 연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로 연습을 습관화하라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우선 가장 편안하게 의식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파악한다. 그런 다음에는 매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연습해야 한다.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일과로 만드는 것이 뜻밖의 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이슨 커리는 자신의 책 리추얼에서 예술가, 과학자 등 창작자 161명의 하루를 묘사한다. 이 창작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일상의 의식이다. 이 책에서 나온 모든 전문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오랫동안 혼자 의식적인 연습을 꾸준히 해왔다. 그들은 일과표대로 움직인다. 그들은 습관이 존재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글쓰기 작가, 글쓰기 습관화를 한 강원국 작가 유튜브 영상 참고해서 보고, 리추얼 메리슨 커리 책 연관해서 읽어보고, 현재 하고 있는 4시 30분 새벽 기상, 새벽 낭독 및 필사가 연습을 습관화하는 과정 같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나의 일상의 의식인지 한번 지켜보자. 아이들을 위한 훈련 따로 정리해보자.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시작했던 일을 점차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의식적인 연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은 바로 연습을 경험하라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다. 아동의 학습 과정을 평생 연구해온 두 심리학자 엘레나 보드로바와 데보라 렁은 영유아기는 실수에 개의치 않고 배움에만 몰두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유치원에 입학할 무렵부터 자신의 실수에 어른들이 특정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한다. 우리 어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인상을 찡그린다. 얼굴도 약간 붉힌다. 자녀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한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부끄러움, 두려움, 수치심이다. 실패는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모험을 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수치심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교사들에게 실수하고도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지 않는 시범을 보이라고 부탁한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라고 말할 만큼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높은 목적 의식을 가져라. 열정의 원천이 되는 한 가지는 흥미다. 그리고 또 다른 원천은 목적, 즉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투지가 강한 사람들의 성숙한 열정은 이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끌리고 나중에야 개인적 관심사가 어떻게 타인에게 유익할 수 있는지 인식한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관심에서 출발해 절제하며 연습하는 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타인 중심의 목적으로 통합되는 순서가 일반적이다. 블룸은 이 단계를 자기 일의 더 큰 목적과 의미가 마침내 분명해지는 시기로 정의한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자신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타인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 좌절과 실망, 고군분투, 희생, 이 모든 것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목적 개념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자신 외에 사람에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알렉스 스콧 같은 조숙한 이타주의자는 타인 중심의 목적을 추구한 사람의 본보기로 쉽게 이해가 된다. 예술은 생명을 구해주니까요. 다른 그릿의 전형들이 가진 상위 목표도 골든만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목적이 있다. 갈로니는 사람들의 미각을 일깨워주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럴 때 전구 하나가 반짝 켜지는 느낌인데 앞으로 100만 개의 전구가 켜지기를 원한다고 한다. 식료품과 와인 파는 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덕분에 아주 어릴 때부터 와인에 매료되었던 갈로니에게는 관심이 먼저였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열정이 훨씬 커졌다. 나는 뇌 전문 외과 의사도 아니고 암을 치료해주는 의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작게나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일어납니다. 따라서 내 그릿 사전에서 목적은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뜻한다. 그릿의 기초가 되는 동기, 이타성.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추구하는 데 적어도 2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한 학자다. 그는 선한 내면의 정신과 조화를 꾀하는 에우다이모니아가 행복에 이르는 한 가지 길이며 긍정적이고 순간적이며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 경험인 헤도닉이 다른 하나의 길이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헤도닉을 추구하는 삶은 원시적이고 천박하며 에우다이모니아를 추구하는 삶이 고귀하고 순수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어떤 삶을 지지하는지 분명하게 밝혔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프로이트의 주장처럼 쾌락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 한편으로 인간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도록 진화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욕구가 생존율 또한 높여준다. 협동하는 사람들이 외톨이보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계 욕구는 쾌락만큼이나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다. 그릿이 얼마나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쾌락을 적당히 중시한다. 반면에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의미 있고 타인 중심적 삶을 추구하는 동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목적 지향성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점수도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릿이 높은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궁극적 목적이 자신보다 큰 세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내가 주장하는 바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목적은 대단히 강한 동기의 원천이라는 사실이다. 장기간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심도 매우 중요하지만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돕고 싶은 욕구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당신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들, 즉 난관에 부딪히고 그에 맞서서 헤쳐나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위기를 잘 이겨냈을 때를 잠시 돌이켜보라. 추측하건대 그때 달성한 목표는 어떤 방식이나 형태, 유형으로든 타인의 유익과 관련돼 있었을 것이다. 생업과 직업, 그리고 천직.
새 벽돌공들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다.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벽돌공이 이렇게 대답했다.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벽돌공은 생업을 갖고 있다. 두 번째 벽돌공은 직업을, 그리고 세 번째 벽돌공은 천직을 갖고 있다. 생업. 내 직장은 숨을 쉬거나 잠을 자는 것처럼 인생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 지금 직장은 기본적으로 다른 직장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봅니다. 천직. 내 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자기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업이나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투지가 강하다. 자신의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행운아들은 내 일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준다고 단언한다. 천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벽돌공에 의하여서 세 남자는 같은 직업을 가졌지만 스스로 자기 일을 바라보는 주관적 경험은 천지 차이였다. 생업인 일과 직업이나 천직인 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짓는다. 그보다 일을 하는 당사자가 다음 벽돌을 놓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는지, 또는 개인적 성공을 가져오거나 자신보다 큰 목적과 연관된 일로 보는지와 같이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끊임없이 자신이 하는 일이 타인이나 전체 사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신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관심이 그의 열정의 씨앗이었다. 대규모 작업을 맡았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앞으로 30년간 그 자리에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럴 때 천직이랄까, 소명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좋은 말은 암기하자. 관심이 그의 열정의 씨앗이 되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앞으로 30년간 그 자리에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럴 때 천직이랄까, 소명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많은 환자에게 필요한 일은 잠시 멈춰서서 호흡을 가다듬고 그들이 삶을 오롯이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나는 배임에서 우리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마음챙김에 관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강의가 있던 날 그가 연단에 올라서더니 청중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일요일 오후에 휴식을 포기하고 그의 강의를 들으러 온 70명의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췄다. 이윽고 빛이 난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강의를 시작했다. 제게는 천직이 있습니다. 승자가 되면서 동시에 타인을 돕는 법. 나는 청소년기에 관심사를 감지했고 20대의 목적이 어느 정도 분명해졌으며 30대에 와서 비로소 그간의 경험과 행복을 바탕으로 심리학을 활용해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돕는 일이 지금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 내 인생을 끌고 갈 상위 목표임을 깨달았다. 사실 그립과 목적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어떻게 주변을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까지 걱정하면서 자신의 상위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가? 그릿이 모든 목표가 단 하나의 개인적 목표를 지향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면 타인이 그 그림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실제로 친사회적 동기, 내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와 함께 자기 일에 대한 본연의 관심, 일을 즐기기 때문입니다를 밝힌 소방관들이 다른 소방관들보다 주당 초과 근무 시간이 평균 50%가 많았다.
그랜트가 주립대학 발전기금 모금 담당자 140명에게 지금의 일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도 거의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강한 친사회적 동기를 밝힌 동시에 일 자체의 매력을 느낀다고 응답한 모금 담당자들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전화를 걸었고 그 결과 더 많은 대학 발전기금을 모금했다. 약 100명의 청소년에게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의 언어로 대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자기 지향적 동기와 타인 지향적 동기를 함께 언급했다. 2년 후에 조사했을 때 자기 지향적 동기와 타인 지향적 동기를 함께 했던 청소년들은 한 가지 동기만 언급했던 청소년들보다 학업을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일로 평가했다. 나는 오로라와 프랑코에게 자산이 수백만 달러인 청소회사라 해도 건물 청소를 천직으로 여길 수 있는지 솔직히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청소가 아닙니다. 오로라가 상기된 기색으로 힘주어 설명했다.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고객을 중시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착한 우리 직원들이 소중하고요. 누구보다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우리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목적의식이 생긴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발달심리학자 빌 데이먼은 자기 외에 타인을 지향하는 목적을 의도적으로 키울 수 있으면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이다. 수집한 자료마다 일정한 양상이 보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폭제가 있었습니다. 목적의 시발점이 되는 기폭제요. 그 기폭제는 바로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이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보여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데이먼은 이런 롤 모델을 관찰한 적 없이 목적의식이 발달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목적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좌절과 장애물에 부딪히는지, 하지만 결국에는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이해하게 된다면 이상적이죠. 목적이 생기려면 내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 번째 계시가 필요하다. 롤모델이 자신의 인생 목적을 달성해가는 모습을 관찰한 경험은 이런 확신과 행동의지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콜은 어머니의 근면함과 유익한 사람이 되겠다는 뿌리 깊은 욕구 두 가지 모두를 본받았다. 제가 새로운 환경에 대단히 적응을 잘하고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한 능력을 일깨워주는데도 소질이 있다는 사실을 점차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 콜은 그녀의 블로그에 가능성을 찾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올렸다. 사람들 곁에 있을 때 내 심장과 영혼은 위대한 존재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기쁨으로 넘칩니다. 아직 발견되고 개발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위대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지금 위대한 사람들이니까요. 장차 누가 훌륭한 또는 위대한 일을 하거나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렇게 대우해야 합니다. 캣 콜, 카트리나 콜, 블로그에서 가능성을 찾으세요라고 한 이 문구 찾아서 읽어보기, 좋은 영어 구절 영상으로 만들어 보기. 목적의식을 기르는 세 가지 방법.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됐든 목적의식을 기르기에 너무 빠르거나 늦은 나이란 없다. 데이비드 예거는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는가? 교육을 받아야 주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대한 성찰은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시간을 배로 증가시켰다.
둘째, 현재의 일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주어 자신의 핵심 가치와의 연관성을 증대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일과 변화를 줄 방안들을 내놓았으며 의미 있고 즐거운 업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각자의 지도를 만들었다. 세 번째, 목적이 확실한 롤모델을 찾으라고 권한다. 지금으로부터 15년 후의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자극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가 자극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데이먼이 권한 방법을 따라 해보면서 타인 중심의 목적이 아름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게 보여준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어머니임을 깨달았다. 질문에 답해보기. 지금부터 15년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자극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가 자극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통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평생 봐왔기 때문이다. 목적의 힘을 목격했던 것이다. 다시 일어서는 자세, 희망을 품어라. 희망이란 무엇인가?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 한 가지다. 날씨가 화창하기를 또는 앞길이 평탄하기를 바라는 희망이다. 이런 희망에는 책임이라는 부담이 따르지 않는다. 상황을 개선시킬 책임은 우주에 있다. 그릿을 좌우하는 희망은 이와 다른 종류다. 이 희망은 우리의 노력이 미래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내일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이다. 투지가 강한 사람이 품는 희망은 행운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다시 일어서려는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로막힐 때, 이 중대한 실험은 무력감을 낳는 요인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해줬다. 문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통이다. 학습된 낙관주의. 셀리그먼이 역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연구하게 만든 것은 그 끈질긴 개들이었다. 셀리그먼은 곧 나쁜 일을 맞닥뜨리는 데는 낙관론자나 비관론자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차이는 그 일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었다. 낙관론자는 을에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찾는 반면에 비관론자는 영구적이고 전반적인 원인을 탓했다. 일시적인 원인 대 영구적인 원인, 특수한 원인 대 전반적인 원인의 기준으로 평가된다. 당신이 비관론자라면 나는 모든 것을 망쳐놔 라거나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할 것이다. 이는 영구적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은 별로 없다. 또 전반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업무 능률뿐만 아니라 많은 일상적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길 것이다. 역경을 영구적이고 전반적인 상황으로 해석하면 사소한 문제가 대형 참사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포기해야 할 일처럼 보인다. 반면에 당신이 낙관론자라면 내가 시간 관리에 실패했어 라고 말할 것이다. 또는 주의가 산만해져서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했어 라고 설명할 것이다. 이런 원인들은 전부 일시적이고 특수한 원인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할 동기를 부여해준다. 나는 어떤 일이 생기든 거기서 배울 점이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 썩 잘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밀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죠. 인지행동치료는 사람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사고하게 도와줌으로써 우울증을 비롯한 심리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인지행동치료는 현재 우울증의 심리치료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그 효과가 항우울제보다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입증됐다.
역경을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교사. 나쁜 일에는 일시적 원인과 특수한 원인으로 돌리고 좋은 일에는 영구적 원인과 전반적 원인 탓으로 돌리는 정도가 강할수록 낙관적인 대답으로 처리됐다. 더 측정한 변이는 행복이었다. 헬리포트의 말을 빌리면 이와 같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을 것이다. 낙관적 사고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녀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각각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개인적 이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없는 길은 없으며 언젠가는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두액은 그 답으로 당신의 성공 및 실패의 역사에 있어 그 결과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특히 권위 있는 인물들의 반응을 지목할 것이다. 당신이 어린 시절 무언가를 아주 잘했을 때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떠올려보라. 당신의 재능에 대해 칭찬받았는가? 아니면 노력에 대한 칭찬받았는가? 어느 경우였든 아마 지금의 당신은 그때 들은 것과 동일한 언어로 승리와 패배를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KIPP 스쿨 교사들은 교육기간 동안에 작은 수첩 하나를 받는다. 수첩의 한쪽에는 교사들이 좋은 의도로 흔히 사용하는 격려의 말이 쓰여 있다. 그 옆에는 인생이란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며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할 표현들이 쓰여 있다. 성장형 사고방식과 그릿을 악화하는 표현. 너는 타고났어. 마음에 든다. 적어도 노력은 했잖니? 참 잘했어. 굉장한 재능이구나. 어려운 거야. 설령 못하더라도 상심할 것 없어. 이건 내 감정이 아닌가 보다. 내가 기여할 다른 일이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성장형 사고방식과 그릿을 강화하는 표현. 열심히 배우는구나. 마음에 든다. 결과가 안 좋았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떻게 하면 나을지 이야기해보자. 참 잘했어. 더 개선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 어려운 거야. 아직 못한다고 해서 상심할 거 없어. 나는 목표 기준을 좀 높게 잡아. 같이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줄게. 그래서 KLPP 스쿨 교사 수첩을 찾아보기. 좋은 의도로 흔히 사용하는 격려의 말 어떤 게 있는지 더 보기.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경계하라. 성장형 사고방식의 모범을 보이는 행동, 즉 사람은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새겨듣는 법이 없지만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데는 선수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과 다른 학생의 차이를 강조하는 교사들은 무심결에 어린 학생들에게 고정형 사고방식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학기가 지나는 동안 그런 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은 쉬워서 많이 맞힐 수 있는 게임과 문제를 선호했다. 사람마다 정해진 재능이 있고 이는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마찬가지로 두액과 공동 연구자들은 부모들이 아이의 실수가 나쁜 문제라고로도 되는 것처럼 반응할 때 아이가 고정형에 가까운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행동을 모방한다. 나는 성공하지 못한 간부들은 안주해서 그렇다고 말해왔는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그게 아닌 것 같더군요. 진짜 원인은 나는 더 배울 것이 없다. 이게 나다. 이것이 내 방식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성장하는 간부들은 어떤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놀라게 하죠. 초반에는 실패도 많이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견디며 계속하자 실력이 점차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한눈 팔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하라. 정말 중요한 것은 노력이다. 라는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꿋꿋이 버텨냈고 결국에는 다 잘 됐어요.
거기에는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좌절과 실패를 맛보더라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교훈이었죠. 그럴 때는 한 걸음 물러나서 원인을 분석하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련에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니체는 말했습니다. 죽을 만큼의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어린 쥐에게 닥친 죽지 않을 만큼의 시련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을 때만 강인한 어른쥐로 성장시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대뇌 변형계는 전전두엽 피질과 같은 고등정신 영역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데 또는 아주 나쁜 것은 아니야 라고 평가하고 사고하고 확신한다면 전전두엽 피질의 억제 기능이 작동됩니다. 거기서 진정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대책이 있을 거야 라는 전가를 보내죠.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치는 법.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치려면 위의 단계마다 이를 신장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하기를 권한다. 두 번째 제안은 낙관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하라는 것이다. 마지막 방법으로 도움을 청하라는 제안을 하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 3부 아이에게 그릿을 키워주는 법으로 넘어가겠다. 하지만 내게 계속하라고 이런저런 이야기와 조언을 해준 사람이 옆에 늘 있었습니다. 맞나요? 내면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아이들의 그릿을 키워주는 법. 그릿을 길러주는 양육 방식. 거의 출생 순간부터 아이들 스스로 문제에 대처하도록 내버려 두고 특정 성인에게 건강하지 못한 애착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자주 바꾸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이의 세상 정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응석을 받아주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그릿은 끊임없이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시련 속에서 단련되는가? 아니면 따뜻하게 감싸인 애정어린 지지 속에서 길러지는가? 부모의 이기심을 엄격함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 하지만 나는 포기하는 인간과는 살 수 없으니까 집으로 오지 마라. 그건 너도 어려서부터 알고 있잖니? 그러니 집으로 돌아오지 마라. 그래서 영은 학교에 남았다. 그때 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만둘 수 없다. 내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가서 연습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셰리와 르글랜디는 자녀들을 키울 때 둘 다 일부러 아이들에게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시켰다. 제 목표는 아이들에게 규율을 가르치고 내가 배운 대로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는 배워야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아이들이 시작한 일을 끝마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연습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미리 다짐을 받았습니다. 실증났어요 라고 할 수는 없다. 약속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해야 한다.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의 정서적인 욕구 또한 잘 헤아렸다. 영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결정이 제 몫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더러 당신과 같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먼저 아이에게 내가 내 말대로 행동하게 하려는 것도, 너를 통제하거나 나처럼 만들려는 것도, 내가 했던 대로 하라는 것도, 내가 못한 일을 대신 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가진 전부를 내게 주겠다라는 자세였다. 엄격한 사랑은 부모의 이기심이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그릿을 갖기를 원한다면 제 노력과 열정은 저의 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사랑이 넘치고 안정적인 내 가족이 준 것이죠. 한계를 모르는데 의욕은 가족에 넘치는 지지와 긍정적 마인드 덕분이에요. 나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 천직이 된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나는 인생과 자연, 진화가 아이들에게 각자의 능력과 운명을 심어줬다고 직감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욕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부응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어주면 자기만의 관심을 드러내죠.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은 자부심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자부심은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느낌을 심어주는 데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지해주는 부모와 요구하는 부모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두 가족은 확실히 자녀의 관심을 가장 중시했다는 점에서 자녀 중심이었지만 어느 가족도 자녀 본인이 무엇을 할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할지, 언제 포기해야 할지 항상 더 많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양육에 관한 연구에서 발견된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부모가 전달하는 메시지보다 자녀가 수용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당신은 심리적으로 현명한 부모인가? 지지, 온정, 지지, 존중, 욕구. 당신의 자녀가 망설이지 않고 동의해줄 문항이 몇 개가 될지 블로그에 기록해보자. 현명한 양육 방식은 자녀가 부모를 본받도록 고무한다는 점이다. 지지해주고 요구하는 부모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근면함의 모범을 보이는 존재로 열심히 일한다는 평을 받았고 자신이 하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일을 다 끝내고 놀아야 하며 장기적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자녀가 참여하도록 권하는 행동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자녀에게 그릿이 생기기를 바란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인생의 목표에 얼마만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보라. 멘토, 현명한 교사, 지지자의 필요성. 긍정적 마음을 유지하세요. 가능과 불가능한 일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들을 버리고 시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콜먼은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꼭 부모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준다면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피고 그것을 겪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직접 경험해 봐서 아는데 그것이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릿을 기르는 운동장. 체계적인 특별활동이 그릿을 강화시킨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특별활동에는 다른 어떤 환경도 따라가기 힘든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부모가 아닌 성인이 맡아서 지도한다. 둘째, 특별활동은 관심, 연습, 목적, 희망을 기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 바로 그들이 재미를 느끼는 수업 외의 활동을 찾아서 등록시키기를 권장한다. 나는 내게 요술방망이가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스스로 선택한 특별활동을 적어도 한 가지씩 시키고 고등학생에게는 최소 한 가지 활동을 1년 이상 지속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나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최소한 몇 시간은 흥미가 있으면서 어려운 일을 할 때 더욱 성장한다고 믿는다. 그릿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특별활동.
운동이나 연주, 학교 연극 리허설을 할 때는 도전적인 느낌과 동시에 즐거움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청소년들의 삶에서 특별활동 외에 도전의식과 내재적 동기를 확실히 제공해주는 경험은 별로 없었다. 특별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결과를 내놓는 연구는 수없이 많다. 그들은 성적이 좋고 자존감이 높으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낮다. 그릿이 장기적 목표를 고수하는 것이라면 특별활동이 그릿을 훈련하는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1년 이상 지속할 때 특히 유익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가드너가 알아낸 사실은 다음과 같다. 1년 이상 특별활동을 한 학생은 대학을 졸업할 가능성과 청소년기에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일주일 동안 특별활동에 할애한 시간은 청년 실업가로 전락하지 않고 취업을 하고 수입도 더 많을 가능성을 예측해주는 변인이었다. 하지만 이는 특별활동에 2년 동안 참여한 학생들에게만 해당됐다. 특별활동을 할 때 잠시 해보다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최초로 연구한 학자는 워런 윌링햄이었다. 윌링햄은 성공을 좌우하는 다른 개인적 특성은 무엇인가? 라는 단순한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했다. 대학 생활의 성공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 범주의 측정값들이 수집됐다. 첫째, 학업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는가? 둘째, 청년기에 접어든 그들의 지도력을 입증해 보였는가? 셋째, 그들이 과학기술이나 예술, 스포츠, 연설과 글쓰기, 사업,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엿보이는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두 가지 특별활동에 각각 수년간 참여한 동시에 두 활동 모두에 상당한 성과를 보인 학생들이 과업 완수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과업 완수는 청년기에 임명직 또는 선출직 대표를 맡을 가능성을 단일 변인으로는 가장 정확히 예측했다. 또한 윌링햄이 측정한 100여 가지의 개인 특성 중 그 무엇보다 모든 사회 활동 분야에서 청년기의 업적을 정확히 예측해 주었다. 뭐라 했든 한 해 그리고 그 이듬해에 같은 특별활동 부서에 다시 등록하고 그동안 발전이 있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다. 당신의 자녀가 완성을 경험하게 하라. 고등학교 시절에 힘든 일을 완수한 경험이 미래에도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해내도록 준비시키는 최선의 방법 같다고 설명했다. 빌 게이츠 역시 오래전부터 재능보다 역량을 중시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릿 격자. 우리 팀은 윌링햄의 방식처럼 특별활동에 참여한 횟수와 최대 두 가지 활동에서의 발전 정도를 수량화해서 그릿 평가표 점수를 계산했다. 예상했던 대로 그릿 평가표 점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스스로 투지가 강하다고 평가했고 교사들의 의견도 일치했다. 대학 시절 소수의 특별활동에 끝까지 참여했던 교사는 계속 교직에 머물 가능성이 높았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특별활동은 젊은이들의 장기적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를 연습하고 발전시킬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릿이 높은 사람들만 특별활동에 끝까지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다. 특별활동이 그릿을 길러주는 요인인 동시에 그릿이 특별활동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특정 상황에 끌리게 만든 우리의 성향이 대개 그 상황에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상응성의 원리. 로봇의 특성 상황들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다. 로버츠가 버클리 대학교의 심리학과 대학원생이었던 시절에는 아동기 이후의 성격은 거의 굳은 석고 같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아동기 이후에도 성격이 변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성격 발달에는 환경과 성격 특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상응성의 원리란 우리를 특정 상황에서 이끄는 성격 특성이 바로 그 상황에서 더 권장, 강화,
확장되는 특성이라는 주장이다. 그 속에서 선순환이 일어날 수도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적대감을 더 악화시켰고 그로 인해 고용 전망 또는 더욱 어두워졌다. 반면에 원만한 성격을 가진 청소년들은 심리 발달의 선순환을 경험했다. 성격 좋은이 청소년들을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확보했고 그 결과 그들의 사교적인 성향은 더 강화됐다. 한 번만 더 해보라는 부추김에 연습을 거듭한 끝에 어느 날 드디어 제대로 동작을 해내는 만족감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승리감이 다른 어려운 일까지 연습하도록 아이를 고무하지 않았을까? 아이가 다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지 않았을까?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그릭 교육. 입학처에서 40년 이상 근무하면서 느끼는 사실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문제는 열심히 노력하고 투지를 발휘하도록 충분한 자극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가장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 자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면서 인성을 발달시켜 나간다. 어떤 사람은 부모나 상담교사 등 다른 사람의 제안으로 특별활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서 학생 스스로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뒤로는 부모나 상담교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그 활동에 기여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만들어야 할 마음의 근력. 과학자들은 어려운 일을 해본 경험이 또 다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게 만드는지 단기 실험을 확인해 본 적이 있다. 그는 연습을 통해 근면성이 학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현상에 학습된 근면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요 결론은 간단히 말하면 노력과 보상의 연관성이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젠버거는 거기서 더 나아가 노력과 보상의 연관성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쥐든 인간이든 동물은 게으름을 부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가능하면 열량을 소모하는 노력을 피하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학습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조건, 즉 내가 노력하면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규칙을 학습할 환경을 조성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어떤 종류의 피드백이 딸들에게 필요한지 알고 있었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다. 하지만 어느새 딸들이 무엇을 하든 열광하며 칭찬하고 있었다. 특별활동이 그릿을 기르기에 더없이 좋은 이유 중 하나도 코치와 교사가 본인 자녀가 아닌 아이들의 투지를 이끌어낼 책임을 맡아준 점이다. 우리 가족에게는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3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엄마와 아빠를 포함한 온 가족이 어려운 일에 도전해야 한다는 약속이다. 그것은 매일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나는 내게 어려운 일은 심리 연구이지만 요가도 연습하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남편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점점 실력을 쌓는 한편 달리기도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큰딸인 어멘다는 피아노 연주를 어려운 일로 골랐다. 어멘다는 몇 년간 발레를 배웠지만 나중에 그만뒀다. 루시도 마찬가지였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 규칙의 2번째 조항은 어려운 일도 그만둘 수 있다에 따른 결정이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날 때까지, 수업료를 낸 기간까지 또는 자연스럽게 끝낼 시점이 될 때까지는 그만둘 수 없다. 힘들다고 그만둘 수 없다. 마지막 조항은 스스로 어려운 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므로 누구도 대신 골라주지 않는다. 한 가지 이상의 특별활동을 최소한 2년 이상 지속한다는 4번째 조항을 추가하려고 한다.
딸들이 성장하면서 투지가 강해지기를 바라며 다른 기술처럼 투지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연습 기회를 얻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자녀가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기회를 말살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를 기르도록 장려하고 싶다면 나는 바로 이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 규칙을 권한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 규칙 우리 집에도 적용해보기. 온 가족이 어려운 일에 도전. 어려운 일도 그만둘 수 있다. 스스로 어려운 일을 선택한다. 4가지 이상의 활동을 최소 2년간 지속한다. 강력한 그림 문화의 힘. 승부욕이 강한 선수를 찾는다고만 말씀드리죠. 그게 출발점이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투지가 강하거든요. 항상 성공하겠다는 마음가짐, 내가 보여주고 말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죠. 그들은 회복력도 좋아서 좌절감으로 주춤거리지 않습니다. 난관이나 장애물 때문에 주저하지도 않고요. 그런 자세를 우리는 투지라고 하죠. 훌륭한 팀이 훌륭한 선수를 만든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연습을 하러 가는 곳에 들어서면 자신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별일 아닌 것 같고 습관이 되죠. 현재 새벽 기상하고 있는 게 그렇네.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 나도 그들을 따라 하게 돼요. 집단을 맞추려는 동조 욕구는 매우 강력하다. 역사상 중요한 심리학 실험들 중 일부는 개인이 자신과 다른 행동이나 사고를 하는 집단과 금방 동조하게 되며 이는 대체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내가 보기에 투지를 기르는 어려운 방법과 쉬운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방법은 혼자 투지를 기르는 거죠. 쉬운 방법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동조 욕구를 활용하는 거고요. 투지가 강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본인이 더 투지 넘치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릿을 설명하는 문화와 정체성. 대체로 우리의 열정과 끈기는 여러 방안의 득실에 대한 냉정하고 계산적인 분석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를 규정한 모습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된다. 실패는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았고 실패하려고 시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리가 멀죠. 사실 열정과 끈기는 손익계산이 맞지 않는다. 최소한 단기적으로 그렇다.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타당할 때가 많다. 몇 년 뒤에야 투지의 결실을 거둘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투지가 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문화와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예상 비용과 이익의 논리로는 그들의 선택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은 정체성으로 설명된다. 그릿을 배양하는 문화를 만드는 법. 핀란드인이 세계에서 가장 투지가 강한 민족이라고 자처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뜻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릿과 가장 유사한 핀란드어는 시수이다. 시수는 핀란드인이 정신적 유산을 갖고 태어난다고 믿는 내적인 힘, 일종의 심리적 자원을 지칭한다. 말 그대로 시수는 개인의 속마음, 배짱을 가리킨다. 핀란드인에게는 그들의 시수라고 부르는 정신이 있다. 이는 무모함과 용기, 잔인함과 끈질김, 대부분이 포기한 뒤에도 이기겠다는 의지로 계속 싸우는 능력의 혼합체다. 핀란드인들은 시수를 핀란드의 정신이라고 번역해 주지만 이는 훨씬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 전형적인 핀란드인은 불운이 닥쳐도 이보다 더한 일도 견딜 수 있는데 이까짓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굳센 사람이다. 이까짓 것은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굳센 사람입니다. 당신은 실수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학습되거나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8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시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대한 교훈 2가지. 첫째, 자신은 힘겨운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그런 자아 개념을 확증해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내적 에너지원이 있다는 생각이 터무니없다 해도 비유가 이보다 적절할 수는 없다.
때로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낼 수 없는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한 발짝씩 떼다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일도 달성하는 방법이 생기고는 한다. JP 모건 체이스. 실패란 있긴 마련이고 그 대처 방식이 중요할 뿐이다. 실패란 있기 마련이지만 그럴 때 대처 방식이 성공 여부의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입니다. 단호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교수님은 그것을 그릿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불굴의 용기라고 부릅니다. 그릿의 다른 말, 불굴의 용기, 시수. 회장님이 리더들에게 기대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능력, 인성,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는 고위직 관리직 사원을 볼 때 두 가지를 자문한다고 말했다. 첫째는 나 없이 그들에게만 경영을 맡길 수 있는가? 둘째는 내 자식들이 그들 밑에서 일한다면 허락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이면이 즐겨 인용하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연설이다. 중요한 것은 비평가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해야 했는지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로는 실제로 경기장에 나가 얼굴이 먼지와 땀과 피로 범벅이 되도록 용감하게 싸운 사람, 거듭 실수하고 기대에 못 미쳐도 실제로 뛰는 사람, 무한한 열정과 헌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 값진 대의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는 끝까지 노력해 마지막에 크나큰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설령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라도 최소한 가감히 도전하다 실패했으므로 승리도 패배도 모르는 냉정하고 소심한 영혼들은 결코 그를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JP 모건 체이스 지침서에 실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결의를 다진다. 결단력, 탄력성, 끈기를 증명해 보인다. 일시적 실패를 계속 변명거리로 삼지 않는다. 실수와 문제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 앤슨 도런스. 핵심 가치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방법. 재능 있는 선수는 흔하지만 그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위대한 선수를 결정짓는 최종 척도임을 목격했다. 도런스의 숭배자들은 그의 전례 없는 성공을 훌륭한 선수들을 선발하는 안목 덕분으로 돌린다. 선수를 데려온 뒤에 실시한 훈련 덕분이죠. 우리 팀의 문화 덕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시험을 거쳐서 그게 효과가 있으면 계속 활용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결정적 특성은 마음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테스트하기 전에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 짧게 연설합니다. 그는 소통에 대한 믿음이 크다. 훌륭한 팀 문화를 만들려면 모두가 따르는 핵심 가치들이 있어야 합니다. 팀의 핵심 가치에서 절반은 협동심, 절반은 그릿에 관한 내용이다. 그것들이 합쳐져서 도런스와 선수들이 경쟁의 도가니라고 부르는 문화가 만들어진다. 도런스의 선수들은 4년이 되면 12가지 가치를 전부 외우게 된다. 첫 번째 핵심 가치, 우리는 우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와 이에 상응하는 인용문은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행복에 관한 명언이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자신이 인정하는 위대한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다.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잔뜩 열을 내며 한탄하는 질병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자연의 힘이 되어야 한다. 웨스트 포인트, 앞에서 이끌어주는 성장 문화의 힘. 조지 버나드 쇼 연설문 12가지 가치 찾아보기. 성공하는 생도는 생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캐슬러는 이렇게 회상한다. 고함과 기압을 견뎌내는 데는 신체적인 인내심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했습니다.
오직 생존주의자만 성공한다면 그건 중도 탈락을 전제로 한 감손 모형이죠. 그가 설명했다. 다른 종류의 리더십도 가능합니다. 나는 그것을 성장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은 똑같이 높지만 하나는 공포심을 이용해 하급자가 그 기준을 달성하도록 만드는 모형입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앞에서 이끌어주는 모형입니다. 생도들이 기준에 도달하도록 앞에서 이끌 것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던 생도가 갑자기 자극을 받아 실력이 향상되고 그 뒤로 의욕이 강해지면서 목표를 달성해 더욱 자신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방법을 터득하게 되죠. 정중함과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규범은 여전히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영원히 승리하라 를 읽었다. 자서전 속에서 그가 자신의 삶에서 열정과 끈기의 힘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피트 캐럴의 전화로 그릿에 관한 의견을 피력한 지 2년 만에 시애틀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시오크스가 캐럴의 자서전. 나는 실제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고수한다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내 경험상 일단 분명한 비전을 세우면 절제력과 노력이 발휘되면서 목적을 실현시켜줄 비전을 유지하게 된다. 이 두 가지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당신은 비전을 세우는 순간 첫 발걸음을 뗀 것이다. 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성실성이 있어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이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의 코치진과 함께 그림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우리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수많은 경쟁의 기회와 순간 그리고 실전을 통해 선수들을 단련시킵니다. 실제로 우리의 훈련은 선수들의 투지를 강화하는 데 치중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끈기 있게 버티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더 큰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오크스 선수들은 이기기 위한 경기를 연습합니다. 이 연습을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의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의리를 만들어준 것은 사실상 상대편 선수들이니까요. 그는 적수의 도전이 우리를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목표, 훈련 방식의 근거를 아주 투명하게 공유한다. 제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선수들은 모르죠. 그러면 이기고 지는 것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대화를 나눈다면 선수들도 왜 시합을 하는지 인식하게 됩니다. 마치 제프 베저스가 어린 시절에 만들었던 무한큐브의 반사경처럼 한 사람의 투지가 다른 사람의 투지를 강화시키고 이는 다시 그 사람의 투지를 강화시키는 과정이 끊임없이 전개되면서 동기가 강화된다. 캐럴의 우상인 농구 코치 존 우든이 즐겨 했던 말이 있다. 성공이 결코 끝이 아니며 실패는 절대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이다. 캐럴의 언어가 곧 시오크스의 언어이다. 항상 경쟁하라. 경쟁하지 않으면 시합에 뜰 수 없다. 무엇을 하든 경쟁하라. 우리는 연중무휴 24시간 시오크스다. 마무리까지 힘차게 긍정적 자기 대화를 그리고 팀 우선이다. 효율적인 소통을 원한다면 명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들은 경쟁하라가 내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다. 내가 늘 불편함을 느끼는 다른 사람을 이기라는 의미의 경쟁이 아니라고 말했다. 시오크스 팀 내에서 경쟁은 탁월성을 의미한다. 경쟁이란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말 그대로 옮기면 함께 노력한다는 뜻이죠. 어원에는 다른 사람을 패배시켜야 한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제바이스는 개인과 팀의 탁월성을 증진시키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진심 어린 지지와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지지해주고 요구하는 양육은 심리적으로 현명한 양육 방식이며 자녀가 부모를 본받도록 장려한다. 그렇다면 지지해주고 요구하는 지지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항상 경쟁하라는 말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다. 우리가 매우 중시하는 한 가지는 마무리까지 힘차게 하자는 것입니다. 시오크스는 시합이 종료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한다. 시즌 끝까지 힘차게 경기를 뛴다. 그리고 모든 훈련에서 끝까지 전력을 다한다. 즉, 마무리 잘하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매 순간 정말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였다. 20명이 넘는 코치 모두가 회의 도중에 자연스럽게 완벽히 리듬을 맞추며 우는 소리 금지, 불평 금지, 변명 금지 구호를 외친다. 캐럴이 사무실로 찾아온 나를 보고 처음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결정을 내리거나 선수에게 조언을 해야 할 때면 항상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실 나는 좋은 아버지예요. 선수들한테도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처럼 지도합니다. 다른 모든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처럼 그 결정도 나의 일부가 됩니다. 나는 그 경험을 모른 척하지 않고 직시할 것입니다. 그때가 떠오르면 다시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활용해야죠. 그럼요, 활용해야죠. 천재가 아닌 모든 이들에게 몇 가지 끝맺은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첫째는 여러분도 그릿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밖으로 그릿을 키워나갈 수 있다. 여러분은 관심사를 개발할 수 있다. 현재의 기술 수준을 능가하는 도전 과제를 매일 연습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여러분의 일을 자신보다 큰 목적과 연관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을 때에도 희망을 배울 수 있다. 다음은 밖에서 안으로 그릿을 길러갈 수도 있다. 우리는 그릿 개발은 부모, 코치, 교사, 상사, 멘토,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책을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로 떠올린 생각은 행복이다. 그릿과 삶의 만족도가 관계를 보여준다. 나는 인생을 다시 산다면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한 삶의 만족도는 최저 7에서 최고 35까지 된다. 그릿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한 정서적 삶을 즐길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행복감을 어떤 식으로 측정하든 그릿 점수가 최고점일 때까지도 그릿과 행복감 간에는 비례관계가 성립됐다. 투지가 매우 강한 사람들은 그 배우자와 자녀도 더 행복한가? 그들의 직장 동료와 직원들은 어떠한가? 추후 연구에서는 그릿의 부정적인 면이 없는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 그 답을 찾진 못했지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릿의 전형들이 자기 자신보다 큰 목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며 얼마나 큰 기쁨을 느꼈는지 이야기할 때 그들의 가족도 똑같이 기뻤을지는 알 수 없었다. 그들의 몹시 힘든 일이라 해도 자신과 타인을 위해 중요한 일을 시도하고 잘해낼 때 느끼는 만족감을 맛보았다. 그래서 더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현실 안주도 그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자기 잠재력의 실현에서 오는 충족감과 맞바꿀 만한 가치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지나친 투지가 나쁠 수도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것도 지나치면 또는 부족하면 좋지 않다고 했다. 예컨대 그는 용기가 부족하면 비겁해지지만 지나치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같은 논리로 하면 친절과 관대함, 정직, 자제심도 지나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특성의 효용이 극대화되지 않는 지점은 양극단 사이에 어딘가에서 뒤집힌 U자 곡선을 이룬다고 추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택에는 반대급부가 있으므로 그릿의 부작용이 따른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다. 포기가 최선의 방책인 상황들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시작한 일을 예외 없이 반드시 끝내려다 더 나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 가지 활동을 중단하고 다른 하위 종목을 선택하더라도 궁극적인 관심은 여전히 굳건히 고수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대부분이 투지가 약해지기보다는 강해지는 편이 나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릿이 성공의 전부는 아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나는 아동기를 벗어나 성인기가
앞으로 가고 있는 내 아이들이 오직 그림만 발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잘하기를 바라는가? 물론이다. 하지만 탁월함과 선량함은 다르며 만약 반드시 선택해야만 한다면 나는 선량함을 우선으로 꼽을 것이다. 그릿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성격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그릿을 다른 성격 특성과 함께 평가해보면서 세 범주를 발견했다. 그리고 각 범주를 성격의 내적 차원, 대인관계적 차원, 지적 차원으로 이름 붙였다. 의지력, 공감력, 지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릿은 내적 차원에 들어간다. 이 범주에는 문자하기와 게임하기 같은 유혹에 저항하는 힘과 특히 관련이 많은 자기 통제가 포함된다. 그릿이 높은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강한 경향이 있고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는 의미다. 수행인격 또는 자기관리 기술이라고 불려왔다. 둘째, 대인관계적 차원에는 감사, 사회지능, 분노와 같은 감정의 자기 통제력이 포함된다. 도덕인격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셋째, 지적 차원은 호기심과 열의 같은 덕목을 말한다. 이는 관념의 세계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참여하려 하게 만드는 품성이다. 결국 어느 품성만 특별히 중요하기보다는 다면적 성격 품성이 다 함께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 내 딸이 내게 엄마 나는 절대로 모차르트가 될 수 없으니까 오늘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줄 것인가? 너는 모차르트가 되려고 피아노를 연습하는 게 아니란다. 우리 모두는 재능뿐 아니라 기회가 있어서도 한계에 직면한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부여한 한계가 생각보다 많다. 우리는 시도했다 실패하며 가능성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결론을 내린다. 또 겨우 몇 걸음 가보고는 방향을 바꾼다. 어느 경우든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곳까지 아직 가보지 못했다. 그릿이란 한 번에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흥미롭고 목적이 뚜렷한 목표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다. 매주, 매일 몇 주씩, 몇 회씩 도전적으로 연습하는 것이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것이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40을 훌쩍 넘기고도 어느 한 가지에 제대로 전념하지 못하는 이가 아주 많은데요. 그걸 보면 신기해요.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올해 초 메가더상이 발표됐다. 두 번째 책 세상과 나 사이. 이가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기고가 다네아시 고츠도 수상자 중에 한 명이었다. 메가더 재단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3분짜리 영상에서 고츠가 제일 처음 한 말은 이것이다. 아마 제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패일 것입니다. 제 글은 실패작이었습니다. 거듭거듭 실패작만 나왔죠. 영상의 끝부분에서 고츠는 글쓰기가 어떤 일인지 내게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다. 그의 음조와 운율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시로 옮겨본다. 글쓰기의 어려움은 지면에 옮겨진 자신의 형편없는 글과 서툰 글을 보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다음날 잠에 깨서 형편없고 서툰 글귀들을 들여다보고 다듬어서 너무 형편없고 서툴지 않게 고치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또 다음날이 되면 조금 더 그 글을 다듬어서 글이 나쁘지 않게 만든 다음 다시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그 글을 다시 다듬어 평균 수준으로 만든 다음에 한 번 더 다듬는다. 운이 좋다면 좋은 글을 얻을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거기까지 했다면 성공이다. 천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부단히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면 아버지도 천재고 나도 고치도 천재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단히 노력할 마음만 있다면 천재다.
이렇게 해서 글이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